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3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편 살부의 소망에서 고참봉의 서출인 고이철이 아버지 고참봉의 명에 따라 내덕도를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를 끌고 가는 종들 금산이와 평산이에게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왔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상전에게 속량을 해달라고 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하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타고난 운명을 어찌하냐며 속으로 그러는 너는 왜 서출이라는 운명줄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사느냐 훈계하려 들지요.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동학도인들의 습격을 받자 종들은 주랭랑을 치고 고이철은 장정들 셋이서 홍집강이 있는 도둑골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 편은 어떤 이야기로 엮어질지 지금 바로 함께 합니다. 제3권 슬픈 운명. 살부의 소망. 이바우의 몸부림. 해가 지평선 저쪽 산마루의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이바우는 바삐 걸으면서 뒤를 흘끗 돌아보았다. 그의 뒤를 밟아오는 패랭이 하나 있었다. 저놈이 언제부터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을까? 깍정이일까? 산적의 끈아풀일까?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왜 미행할까? 이바우는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젠장칠 하고 그는 투덜거렸다. 오늘은 재수가 옴붙은 날이다. 그 패랭이를 자울재 밑에 산기슭에 이르기 전에 떨쳐버려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걸음의 속도를 늦추었다. 맥 빠진 듯 느릿느릿 얼마쯤을 걷다가 돌아보았다. 앞서가는 그와 뒤따르는 패랭이의 간격이 마찬가지로 벌어져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를 따라 패랭이도 걸음걸이를 늦추고 걷고 있었다. 이바우는 얼른 길 가장자리로 비껴 서면서 허리띠를 풀었다. 오줌 누는 체했다. 패랭이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지나쳐갔다. 그 패랭이는 괴나리 보찜을 쥐고 있었다. 행전을 치고 간발에다 들매끈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 보찜 뒤에는 집신 한 켤레를 달았다. 신고 있는 신이 많이 닳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별로 많이 걸어온 사람은 아닌 듯 싶었다. 패랭이는 해차를 부리면서 이바우를 앞장서서 갔다. 여기저기를 둘러 살피기도 하고 농산일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다. 불량한 사람은 아닌 듯 하다고 이바우는 생각했다. 자울재를 넘어갈 사람인데 동행할 동물을 찾는 듯 싶었다. 먼 길을 갈 때 어떤 사람 하나를 앞장 세우고 가면 심심치 않았다. 앞 사람을 얼마든지 살필 수 있었다. 외롭거나 두렵지 않고 든든했다. 이바우는 그 패랭이와 동행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빨리 했다. 이바오는 지쳐 있었다. 오늘 얼마나 허둥댔는가. 꼭두 새벽부터 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때까지 내내 그는 제정신이 아니게 뛰어다녔던 것이다. 개팔자도 이보다는 나을 듯 싶었다. 집사람을 아주 종처럼 고참봉 집에 들여놓고 이 무슨 못나고 멍청한 짓이란 말인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바오는 또 집 나간 아버지 이마동을 원망했다. 남정네가 오죽이나 못났으면 자기의 아내나 자식들이 한 곳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인가. 그는 어린 시절에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면서 배골턴 일과 남의 헛간에서 비와 눈보라를 피하며 추위에 벌벌 떨던 일들을 떠올렸다. 폭군들한테 잡혀가서 옥에 갇힌 일들도 떠올렸다. 그게 모두 똑똑하고 야무진 아버지 덕이었다. 그 아버지가 지긋지긋했다. 그는 그렇게 추위에 떨고 배를 고른 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멀고 먼 길을 걷고 옥에 갇혀 빈대에 뜯기면서 이를 갈고 혀끝을 물어 뜯었다. 그때 맹세했었다. 자기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아버지처럼 나라님을 거스르면서 살지 않으리라 했다. 종노릇을 하더라도 한 곳에서 북바지로 살겠다고 했다. 절대로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으리라 했다. 빌어먹을 하고 이바오는 투덜거렸다. 아버지인가, 내 껍질인가, 이마동인가 하는 그 당신은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옥살이를 하고 있을까? 산적질을 하다가 비명 횡사를 했을까? 그는 아버지의 아 소리도 입에 담고 심지 않았다. 어디에 그 아버지의 시체가 뒹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걷어차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참이었다. 찾아다가 묻어주지도 않을 생각이었다. 그 당신은 까마귀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는 동생 이우암을 증오했다. 아버지는 큰아들인 바울을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다. 그의 작은 아들 우암만을 귀여워했다. 우암만을 서당에 보냈다. 그 서당에서의 글리끼는 바울 자신이 팽개쳤었다. 그는 글을 제대로 외워 바치지를 못하고 늘 종아리를 맞았다. 심통이 끓어나 견딜 수 없었다. 동생 이우암이 종아리 맞는 형을 우습게 여기는 듯 싶었다. 날이면 날마다 우암이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이바오는 페랭이와 동행을 하면서 아버지 잘못 만나 더럽게 구겨져 있는 신세 한탄이나 늘어놓으면서 길을 죽이리라고 생각했다. 신세 한탄이라도 늘어놓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푼더분해졌다. 가슴을 크게 벌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벽사역의 객사 앞문을 막 벗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거듭 한숨을 쉬어오고 있었다. 어떻게 그 성 안을 천방지축 뛰어다녔는지 기억에 없었다. 좌우간에 만나야 할 사람은 다 만나서 고참봉의 말을 전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그는 일단 그 벽사역 안에 들어서면 참담해지곤 했다. 해변에서 갯벌을 묻힌 채 올라온 강아지 신세가 되어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었다. 고참봉의 심부름으로 고기 잡은 짐을 지고 올라오면 맨 먼저 찰방이 거처하는 내 초당의 청지기한테 굽실거려야만 했다. 그런 다음 기실의 집을 찾아가 자반을 바치고 그들을 대면하여 고참봉의 안부와 서찰을 건네는 것이었다. 그 일들은 간을 졸이게 하고 입술을 타게 만들었다. 멋없이 거만을 떠는 아래 것들의 숲을 헤치고 들어서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 아래 것들 비위를 자칫 잘못 건드리고 들었다가는 죽어라고 짊어지고 온 고기 자반이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수도 있었다. 그것을 바치면서 엉덩이를 차이기도 하고 욕지거리를 얻어먹기도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더러운 판국이었다. 청직이나 통인이나 사령은 말할 것 없고 심지어는 방자나 관노들까지도 그를 향해 곱지 못하게 눈알을 불아렸다. 들어서려 하는 그를 걷어 밀어붙이며 옆구리나 정강이를 걷어찰듯이 기세를 부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 짓을 계속해서 하고 서로의 얼굴이 두꺼워지자 이제는 내 초당의 청지기나 기실집의 청지기를 대면하기가 많이 손쉬워졌다. 그래도 그 아래 것들의 거만 끼는 수그러든 것은 아니었다. 이날은 아침부터 여느 때보다 더 냉랭한 위세 속을 헤치고 다녔다. 기실을 만나기 위해 작청 감목관청 앞에서 거의 반나절이나 기다렸다. 간을 졸이며 기다렸다가 간신히 대면을 한 기실은 거만스럽게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불량한 눈짓으로 이바오를 건너다 보았다. 이때껏 고참봉의 심부름을 다닐 때만큼 다닌 이바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일단 청에서 대면을 할 때면 항상 그렇듯 시치미를 떼고 처음 보는 사람들 대하는 듯 했다. 똥구멍으로는 깔 호박씨 다 까고 살면서도 그는 깨끗한 채 했다. 어떤 사람이고 사사로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청안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 했다. 기실 허삼봉은 이바우가 내덕도의 고참봉을 들먹거리고 서찰을 내놓았을 때에야 겨우 고개를 끄덕거렸다. 한데 그는 이번 고참봉의 서찰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 서찰을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 고참봉의 서찰은 내덕도의 동학도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한껏 부풀려 말하고 있었다. 동학도인들이 가까이는 벽사 원님으로부터 멀리는 상감에 이르기까지 능멸을 하는 일이 서슴없이 저지르곤 한다는 것이었다. 양반을 업신여기고 상께 올리는 진상품을 못 올리게 하고 디딜방아를 놓아 벽사역과 한양을 향해 찌어댐으로써 벽사 원님과 상감을 저주하곤 한다는 것이었다. 곁에 숙은 만호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받아지키기에 여념이 없어 동학도인들을 다스리지 못하므로 삼가 역졸들을 보내 엄히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기실은 그 요청을 선뜻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읍성에서 내덕도까지는
100리 가까운 거리였다. 왕복 200리 길이었다. 그 길은 하루참이 안 되고 이틀 거리로 잡아 왕래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다가 그 내덕도는 섬이었다. 그 섬 주변에는 만호의 수군들이 있었다. 역졸들을 잘못 보냈다가는 그 수군들과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피차의 골치 아픈 일이었다. 가뜩이나 이번 회령진 만호는 부사 이용태에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벽사역의 찰방은 한만호의 관내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관속들에게 당부를 하였다. 그 당부를 받은 관속들로서는 내덕도에서 철 따라 들어오는 진상품이 끊임없고 고참봉과 도청장 임풍원을 통해 뒷구멍으로 고기 자반이나 김 같은 토산품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으로 넉넉한 것이었다. 사실 벽사역의 관속들은 예전처럼 그 멀고 먼 내덕도까지를 역졸들로 하여금 휩쓸고 다니게 할 형편이 되질 않았다. 이 무렵 그들은 동학도인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엎어지면 코닿을 만하게 가까운 용계면이나 웅치면에 동학이 들끓고 있었다. 자울제 저쪽의 어산과 천관산 저쪽의 대흥 일대는 동학도인들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지만 장흥부에서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장흥부사는 정사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다. 의정부로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조나 병조의 참판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궁궐 안의 민씨들한테 튼튼한 줄을 대고 있었다. 일본 은화를 끌어다가 바치곤 하였다. 그 까닭으로 얻어앉은 장흥부사 자리였다. 이 도후부인 장흥부사 자리는 역량 있다 싶은 유자들을 천거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의 천거로 말미암아 구시라치가 된 유자들이 부지기수였다. 물론 돈 보따리를 가져다 주고 얻어낸 자리였다. 장흥부 강진군 일대의 부자들한테 공명첩지를 알선하고 돈을 챙기기도 했다. 이용태 주변에는 장흥, 강진, 보성, 해남 일대의 유지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유지들은 대개 한심한 세태를 탄식하고 공맹과 주자의 도나 학을 논하고 풍류를 즐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겉으로 그럴 뿐 사실은 자기 자제들의 벼슬길을 터주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었다. 부사가 정신나간 유자들한테 둘러싸인 채 벼슬 장사를 하고 있는 틈에 삼공형들은 마음대로 놀아났다. 호방은 대웅구림의 동학패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포근들을 밀어넣은 지 사흘 만에 겨우 요림들이 잡아주다시피 한 동학패들 두엇을 잡아들였을 뿐이었다. 포근들은 기강이 풀어질 대로 풀어졌다. 부자가 아닌 동학도인들은 잡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가난한 동학도인인 경우에는 잡아들이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얻어먹을 것이 없다는 까닭이었다. 그들은 기껏 도망가고 없는 동학패의 집으로 들어가 분탕질이나 치고 오곤 한 것이었다. 때문에 분이 끓어오른 동학패들은 더 독해지고 단단히 뭉쳐지곤 했다.
한심한 것은 애매한 백성들의 집가지를 분탕질 치는 것이었다. 애매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두는 것이었다. 그쯤으로만 다스리려 해도 포군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삼공형들은 조례따에 그 애로를 말했다. 부사 이용태는 삼공형들의 투정을 간단하게 해결했다. 그는 벽사형의 찰방에게 역졸들을 동학패들 잡는 데 투입해달라고 청했다. 그것도 유지들과 풍류를 하는 자리에서 술이 얼큰한 김에 말을 한 것이었다. 동학이라는 그 괴이한 짐승무리들 때문에 포근들의 수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장부만의 일이 아니고 방방곡곡 다 똑같소. 그야말로 사직이 흔들릴 판이요. 찰방은 어떻소? 별로 할 일도 없이 놀리는 역졸들을 세계 초쯤만 우리 호박 밑으로 보내줄 수는 없겠소. 역졸들을 호박 밑으로 보내다니 그것은 언어 도단이었다. 역졸들에게는 역졸들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었다. 한데 찰방은 이용태 앞에 머리를 조아려 버렸다. 아주 적절한 조처인 듯 싶사옵니다. 소관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옵니다. 그 무렵 찰방은 늘 장령성 안을 들랑거리곤 했다. 종육품의 찰방은 숨에 차지 않았다. 최소한 군수나 현감 자리를 얻어 나가고 싶었다. 그는 아예 벽사역의 일을 제쳐두고 부사 이용태와 함께 풍류만을 일삼곤 했다. 역시 그 줄을 타고 더 좋은 버스표스를 얻겠다는 것이었다. 찰방은 역졸 3개초를 아주 이용태에게 내주었다. 벽사역의 관속들은 찰방이 내린 조처에 불평을 할 수도 없었다. 다만 쥐새끼들같이 극성을 부리는 동학패들만 증오하고 저주를 퍼부어댈 뿐이었다. 역졸 3개초를 장령성 안의 호방에게 주어버리고 나자 파발로 쓸 역졸이 달리는 것이었다. 급보인 경우에도 하루나 이틀쯤 미루었다가 보내곤 했다. 알았으니 가게나. 사또께 잘 주청드려 조처를 하겠다고 전하게. 기실은 애매한 소리를 하였다. 어느 날 어느 시에 포군들이 출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딱 부러지게 해주지 않았다. 이바우는 벽사역에서 역졸들을 보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일을 끝까지 아랑곳할 것까지는 없었다. 그는 객사분 앞을 막 벗어나면서 뒤를 돌아보고 침을 칵 뱉었다. 더러운 놈들, 썩은 놈들 하고 욕을 뱉었다. 그러면서 그는 뒤따라오는 그 패랭이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가슴이 꿈쩍했다. 그 패랭이는 그의 속을 환히 짐작하고 있는 듯 싶었다. 동행자. 나그네 어디까지 가시오? 이바우 쪽에서 먼저 말을 붙였다. 패랭이가 돌아섰다. 무뚝뚝하게 말했다. 가는 데까지 가구만요. 이바우는 속이 뒤틀렸다. 패랭이는 곧 얼굴 표정을 바꾸었다.
자기의 말에 상대의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른다 싶은 듯 배시시 웃으면서 말했다. 집도 절도 없구만요. 벌이나 나비같이 가다가 저물면 아무 데서나 자는 것이지요. 꽃에서도 자고 잎사귀에서도 자고. 이바우는 새삼스럽게 그 페랭이의 위아래를 살폈다. 얼굴이 곱다 아랬다. 키가 훤칠했다. 눈빛이 수상했다. 흐려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재빠르게 반짝거리곤 했다. 아하, 이 녀석 여기저기에 무슨 통기인가를 하러 다니는 놈이 모양이로구나. 내 눈은 못 속인다. 동학패인지도 모른다. 그는 페랭이의 속을 떠보기 위하여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오? 그것은 원행을 많이 하여 본 그의 지혜였다. 길동무를 하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걸어야 길이 잘 줄어드는 것이었다. 이방우는 페랭이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우리 어차피 동행을 하게 되었으니 통성명이나 합시다. 저는 제도면 내독도 세터 아래 사는 이바우라고 합니다. 오얀 이시자, 태평소 바자, 옳은 우자를 씁니다요. 본가는 밀양이고 그저 우리 마을 대부자인 고참봉 어른 밑에서 심부름이나 거들고 삽니다. 노영은 어디 사는 누구시옵니까요? 하고 정중하게 보부상들이 하는 인사법을 본떠 말했다. 페랭이가 걸음을 멈추고 바로 서면서 정중하게 말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냥저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다니는 사람이구만요. 주로 이 좌울째 넘어 주막에서 술상이나 국밥상을 보아주고 장령성 안이나 벽사역이나 병영회까지 슬슬 외상술값이나 밥값을 받으러 다니고 그렇고 사는구만요. 이름은 김성분임죠. 쇠김자에 별성자에 향기분자를 쓰는구만요. 사실은 어려서 이름이 별똥이었어요. 저 태어난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 별똥이 유달리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는구만요. 시방은 돌아가고 안 계신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처음에는 향기분자 대신에 똥분자를 썼습지요. 그런데 중학에서 술상 밥상을 보는 놈 이름에 똥분자가 들어갔어야 되겠느냐고 어느 날 과학에 간 사람이 향기분자를 쓰라고 했어요. 본가는 김해입니다요. 아이고, 동행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요. 이바오는 김성분의 손 하나를 잡아 흔들었다. 페랭이는 묻지도 않은 말들을 늘어놓았다. 감목관청에 외상술값을 받으러 갔다가 마침 어르신 뒤를 따라 나오는 길이구만요. 거기 늙은 사령 한 사람이 내 사촌 형이고 역졸 한 사람은 우리 외사촌 아우여요. 김성부는 이바오를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듯 싶었다. 그렇지만 이바오는 그 김성분이라는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을 늦출 수 없었다. 김성분의 눈길은 그의 괴나리 보찜도 살피고 들매끈과 페랭이도 살폈다. 그들은 자울제를 넘기 위해 석대들을 건너갔다. 길은 탐진강 건너의 산기슭 밑에 붙어있는 순지뜸 앞으로 나 있었다. 강변을 따라 걸었다. 저녁 노을이 피어올랐다. 이제 밤길을 내쳐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바우는 배가 고팠다. 순지뜸 앞 나룻머리에 이르렀다. 나룻머리의 주막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주막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고 생각했다. 이바우가 그 주막 앞에 머뭇거리자 김성분이 고개를 저었다. 제 너머에 있는 자기네 주막에 가서 요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국밥 한 그릇쯤은 함께 동행을 하게 된 인연으로 자기가 공짜로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뱃속에서 회가 동하느라고 꾸르륵 거렸지만 참고 제를 올랐다. 자울제를 오르는 길은 구절양장처럼 우불구불하고 가파랐다. 숲이 짙었다. 산속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하늘만 보였다. 바야흐로 땅거미까지 내렸다. 금방 어두컴컴해질 터였다. 산적이라도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 흉년이 거듭되고 수탈과 가렴주구가 심해지자 여기저기에 도둑이 들끓었다. 죄라고 생긴 것에는 죄의 산적이라는 것들이 엉기어 있었다. 산적들이 아무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를 해코지할 까닭이 있으랴. 김성부는 느리게 걸어 올라가면서 목청을 높이며 말했다. 노영, 아까 장영성 동문 앞 지나오면서 안 봤소? 장대라는 데 말이오. 폭은들 조련하는 곳이 장대인데 거기 보니까 개미 새끼 하나도 없어요. 아까 아침나절에 장영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서도 보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아지들 몇 마리만 뛰놀고 있습디다. 이바우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걷기만 했다.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할까? 하긴 그도 장대 앞을 지나면서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을 지나다 보면 포군들이 거기에서 활 쏘기며 창 쓰기며 칼 쓰기며 택견을 하며 땀 뻘뻘 흘리고 악쓰며 하곤 했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시오. 관아의 창구라는 창구들은 모두 텅텅 비었답니다. 부사는 부사대로 이방, 후방, 형방, 공방, 병방, 예방은 또 그들대로 이리 뽑아먹고 저리 빼먹고 다 그래버리는 것이지요. 포근들은 또 포근대로 이 말 저 말을 쓸고 다니면서 부자놈들 동학도인들 등쳐먹으러 다니는 것이지요. 이바오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김성분이 말을 이었다.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 부자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입디다요. 상피를 보았다는 죄목도 붙이고 불효를 한다고 덤터기를 씌우기도 하고 동학에 입도를 했다고 몰아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요. 역졸들은 역졸들대로 또 그렇게 뜯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썩고 고라지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오. 어째서 하늘님은 이놈의 하늘이고 땅하고를 맞대가지고 들들 맷돌질을 해버리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라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아. 김성부는 가래침을 한번 탁 뱉고 나서 육자배기를 불렀다. 진국명산 만장봉에 바람이 분다고 쓰러지며 송죽 같은 굳은 절개는 매를 맞는다고 회절을 할까. 김성분의 소리는 구성지고 처량했다. 꺾는 목, 떠는 목을 익숙하게 잘 구사했다. 그의 소리가 숲 저편에서 메아리가 되어 날아왔다. 이 사람이 산적을 부르는 것일까?
이바오는 태연하려고 애를 썼다. 김성분이라는 사람은 생김새는 유순해 보이는데 그 생각이 불량하다 싶었다. 아예 상종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김성분은 한 대목을 부르고 고나 애를 붙인 다음 가사를 제 마음대로 지어 불렀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어느 놈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꽃과 같은 예패나와 알밤 같은 자식들하고 호의호식을 하고 사는데 이놈의 팔자는 집도 없고 철도 없고 장가 한 번도 못 가고 날이면 날마다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심부름질이나 하더란 말이냐. 아, 김성분의 육자배기를 들으면서 이바오는 자기 신세를 생각했다. 제 중턱에 이르러서 김성분이 이바오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를 받으라는 뜻으로 고나 에를 하고 불렀다. 이바오는 소리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나 에. 이바오도 마찬가지로 가사를 마음대로 둘러붙여가면서 육자배기를 뽑았다. 지지리도 못된 놈의 팔자로다. 아. 이렇게 부르는데 목이 먼저 메였다. 코가 시큰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세상 사람들아,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아, 남들은 추위 더위 막아주는 보배라지만은 나한테는 적이라네. 그 당신이 저질러 놓은 죄값 때에매 종 아닌 종살이로 살아가니 이 무슨 악연이던가. 아이고 대고 이놈의 팔자야. 이 종살이 언제 끝내고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호의호식을 하고 잘 살아볼 거나. 아. 이바오가 힘들게 놀량목을 써가면서 간신히 소리를 끝내자 김성분이 고나 예 하고 이바오의 소리를 받았다. 이번에는 이바오의 신세 한탄에 대한 화답을 육자배기로 가락으로 부르고 있었다. 김성분은 타고난 소리꾼이었다. 목청이 청구성이었다. 그 소리에는 탁한 구정물 속에서 솟구치는 이가 시릴 만큼 차갑고 싱싱하고 향맑은 생수 같은 촉기가 있었다. 내 독도 사는 이바오야. 그래도 바우 당신은 호강이네. 어머니 계시고 아내 있고 아들 있고 딸 있고 누이 동생 있고 아우도 있고 그 얼마나 단란한가. 미육한 별똥이 놈은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놈이네.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청청 푸른 산이나 들판 가운데를 흐르는 강을 향해서 어머니를 부르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시오? 나를 버리고 어디를 가셨소? 하늘에 계시오, 땅에 계시오. 김성분은 목에서 피를 품어내기라도 하듯이 육자배기를 뿜어냈다. 아이고, 노용 고정하시오. 내 괜히 연병하는 사람 앞에서 콧불엄살을 했소 그려. 이바오가 그를 달랬다. 제 꼭대기에 이르렀다. 어둠이 덮였다.
숲은 새까만 어둠을 뒤집었었다. 서쪽 산 위쪽 하늘에 노란 별들이 눈을 깜빡거렸다. 김성분이 그 별들을 향해 껄껄거렸다. 그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이바우에게로 돌아섰다. 이때까지 내가 한 말들은 모두 새까만 거짓말들이오. 나한테도 오면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 이바우는 김성분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이 사람은 대관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이 산속 어디엔가 은거하고 있는 도둑들의 한패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도둑도 아니고 산적도 아니오. 당신이나 마찬가지로 선량한 이 나라 백성이요. 다만 팔자가 기구해서 집안에 뿌리를 묻고 살지 못한 채 이렇게 집을 나와 떠들고 있을 뿐이요. 김성분은 멍해져 있는 이바우를 그대로 둔 채 몸을 돌려 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바우가 뒤따랐다. 김성분은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골짜기가 쩌릉쩌릉 울렸다. 때 왔네, 때 왔네. 다시는 올 수 없는 때. 수만 년 만에 한 번 나는 장부로서 5만 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좋은 때 만났으니 용천검 드는 이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 장삼 떨쳐 입고 이 칼 저 칼 넌즈 틀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켜 서서 칼노래 한 곡조를 시호시호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1월을 회롱하고 게으른 무수 장삼 우주에 덮여 있네. 만고 명장 어디 있나. 이장부 이길 장사 이 세상엔 따로 없다. 얼씨구 절씨구 좋고 좋네. 이내 신명 얼씨구 좋네. 그 칼노래가 바우의 가슴 한복판을 쑤셔댔다. 이 사람은 동학패다. 근처에 포군들이 은신해 있으면 어찌하려고 이럴까. 산중에 포군들이 있을 리 없다. 좌우간 산을 내려가자마자 이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고 이바우는 생각했다. 수상한 주막. 자울제 남쪽 산줄기 밑에 주막거리에 당도하자 김성분은 다시 한번 이바우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는 이바우에게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 주막에서 손님들한테 술상이나 국밥상을 보아주며 심부름을 하곤 한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었다. 모두가 다 거짓말이요. 그렇지만은 내가 시방 이렇게 살아가는 것마저도 그렇게 거짓투성이는 아니요. 내 피는 진짜 눈 같은 백로요. 이렇게 실토를 하고 난 김성분은 노영, 이 밤중에 어떻게 내독도까지 가시겠소? 나하고 같이 이 주막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씩 먹고 우리 처외삼촌네 집으로 가서 하룻밤 묵읍시다. 처외삼촌 집이 여기서 멀지 않소. 우리 처외삼촌 찢어지게 가난하기는 해도 인정은 참 바다같이 넉넉하오. 하고 말했다. 주막 처마에는 주둥이
반딧불만큼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주막은 울타리도 사립도 없었다. 마당이 길하고 맞물려 있었다. 그 마당 한쪽에 평상이 놓여 있었다. 김성부는 그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평상이 삐그덕거렸다. 아이고, 주모.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소. 김성분이 조금 살리시오. 백가죽이 틈가죽에 철썩 붙어가지고 가죽잎 자반떼기 같이 뻣뻣하게 말라버렸소. 김성부는 맥 풀린 소리로 장타령 한 대목을 불러 젖히기라도 하듯이 말했다. 이바오는 김성분 옆에 앉았다. 김성분에게서 찬바람이 건너오는 듯 싶었다. 국밥을 먹고는 주랭랑을 치리라고 생각했다. 이바오는 나라님의 뜻을 거역하는 동학패들이 싫었다. 그들을 경멸했다. 시방 얼마 동안은 동학패들이 새로 파놓은 방죽 속에서 왕머구리 때 끓듯이 하지만 이 방죽물이 5, 6월, 7, 8월에 가뭄 만나 바싹 밭아지고 나면 씻은 듯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주막 안방문에 불빛이 어려 있었다. 소태기름불을 밝힌 것이었다. 누군가가 굼뜨게 나왔다. 주모가 아니었다. 수건 하나를 머리에 질끈 동인 거구의 장정이었다. 김성분이 벌떡 일어났다. 거구의 장정한테 넙죽 절을 했다. 아이고, 손님. 그동안 몸 성하셨는가요? 왜 이리 늦었느냐? 거구의 남정네는 퉁성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들 만나기가 어찌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요. 김성부는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듯 거구의 장정에게 이바우를 소개했다. 그 읍성에서부터 동행을 했는데 저기 제도면은 내덕도 사는 이바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따가 우리 처회 삼촌 집으로 가서 함께 잘까 하고 이렇게 동행해 왔구만요. 그 말을 듣자 거구의 장정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대돌 아래로 내려섰다. 이바우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김성분이 황급히 노영, 인사드리시오. 이 주막 바깥아들이신 한털 부처이시오. 하고 이바우를 향해 말했다. 이바우는 어떨결에 일어나 머리를 깊이 숙였다. 거구의 장정이 식은 밥과 국을 내다 주었다. 꽁보리밥과 된장국에 시래기 몇 가닥이 가라앉아 있는 국이었다. 데우지도 않았고 새로 밥상을 놓지도 않았다. 놓아둔 밥상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거구의 장정은 김성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거구의 장정과 김성분은 예사로운 사이가 아니었다. 산적들이나 동학패들하고 내통을 하고 있는 듯 싶었다. 아니, 어쩌면 둔갑을 한 호랑이들인지도 모른다 싶었다. 자, 드십시다. 시장하신데 어서 드십시오. 김성분과 한털 부처가 한마디씩 했다. 이바우는 숟가락을 들면서 어둠에 절은 한털 부처를 흘끗 살폈다. 한털 부처는 헤쳐놓으면 까치집 같을 듯 싶은 뻣뻣한 머리칼들을 억지로 잡아올려 상투를 틀었다. 구렛나루는 새까맸다. 눈은 퉁방울 같았다.
목소리도 우렁우렁했다. 힘이 장사일 듯 싶었다. 뼈대가 굵었다.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그는 이 자울죄를 한두 번 넘어다닌 것이 아니었다. 이 주막도 한두 번 지나쳐 본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는 이 주막에서 술 한 잔, 밥 한 끼도 먹어보지 않았었다. 겨우 여름철 같은 때에 지나가면서 물 한 사발씩을 얻어 마시곤 했을 뿐이었다. 한데 그 거구의 한털 부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늘 보이던 키 작달막하고 얼굴이 세모난 늑수그레한 여인네가 보이질 않았다. 밥맛이 이상했다. 애초에 껍질이 덜 벗겨진 보리알들인데다가 그것을 솥에 앉히고 불을 지필 때 물이 태부족했던 것 같다. 밥알들이 보리밭으로 도망을 가려 했다. 국도 차갑고 맛이 검털근하기만 했다. 그래도 시장하던 터이므로 달고 구수했다. 그것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씹어 삼켰다. 국도 허겁지겁 들이켰다. 그러면서 이바오는 앞에 앉은 김성분과 그들에게 등을 두르고 앉은 거구의 한털 부처를 흘끗 살피곤 했다. 불길한 예감이 정수리를 짓눌렀다. 그에게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를 어떤 방법으로인가 야무지게 잡돌이를 할 것만 같았다. 호랑이로 둔갑을 해서 그를 잡아먹을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산적임을 드러내고 어디론가 끌고 가서 자기들의 한패거리로 만들려고 할 것 같았다. 아니, 그가 이날 내내 한 일을 캐면서 두들겨 팰 것 같기도 했다. 김성부는 그가 벽사역의 관속들한테 역졸들을 내덕도로 보내달라고 한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았다. 새텀 아래 홍순서 일당하고 은밀하게 내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듯 싶었다. 이바우는 숟가락을 놓고 나서 배가 불룩해지도록 물 한 사발을 들이켰다. 배가 부르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엄습했다. 드러누워 자고 싶었다. 새벽부터 길을 나섰고 100리 가까운 길을 걸었다. 점심밥이라는 것을 물 2사발만 마시고는 건너뛰었고 하루 내내 벽사역 안에서 찰방의 기실 허삼봉을 만나기 위해 애를 태웠다. 한 번도 어디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보지를 못한 채 내내 서서나 됐다. 그는 하품이 나오고 눈이 감겼다. 팔다리와 몸통이 늘어졌다. 그렇지만 그렇게 늘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이들 앞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곤하신가 보구만요. 주무시게 얼른 가십시다. 이바우의 속을 알아챈 김성분이 몸을 일으켰다. 아니요. 그냥 이 길로 내쳐가야만 하오. 집에 노모가 기다리고는 계시는구만요. 이바우는 김성분을 따라 일어서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거구의 한털 부처가 이바우를 향해 굵은 목소리로 섬 나그네 별동이를 따라가서 유하고 가십시오.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오늘 우리 별동이를 아주 잘 만나셨소. 하고 말했다. 만일 그가 기어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거구의 한털 부처가 그를 억지로라도 끌고 김성분의 처외삼촌네 집이라는 데로 갈 것만 같았다. 이바우는 처음부터
그 김성분의 처외삼촌네 집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었다. 그곳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가 어떤 모양새로든지 붙잡혀 묶이거나 굴속 같은 데에 갇히게 될 것 같았다. 말씀은 고맙지만은 사정이 아주 딱하구만요. 우리 노모가 아주 많이 편찮으신 것을 보고 오늘 꼭두 새벽에 길을 나섰거든요. 밤길을 쳐서라도 오늘 밤 안으로 집까지 당도를 해야 합니다요. 이바우는 거구의 한털부처를 향해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이바우는 마지막으로 뻗대었다. 그렇게 뻗대어도 김성분과 한털부처라는 사람이 그를 기어이 이끌어 가려고 하면 못 이긴 채 하고 따라갈 참이었다. 그랬다가 중도에 도망을 칠 생각이었다. 이바우가 느끼고 있는 세상은 크게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양반이라는 것들과 유생이라는 것들과 부자로 사는 것들의 무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한테 뜯기고 사는 일반 백성들의 무리였다. 그들 중에 한 무리는 하늘 쪽에 있고 다른 한 무리는 땅 쪽에 있었다. 그들 두 무리는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가 뜯기고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무리 속에 끼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양반이라든지 유생들이라든지 부자로 잘 사는 무리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흉악한가를 잘 알고 있었다. 일반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을 징치하고 그들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이 헛지랄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언젠가는 그 떵떵거리고 잘 사는 무리 속으로 끼어들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 작정 하나 때문에 그는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섬 나그네가 시방 몰라서 그러. 이 산골 어구에 번거지들하고 역졸들이 쫙 깔려 있어. 얼마 전에 번거지들하고 도인들하고 실랑이질을 하다가 번거지 한 놈이 다쳤어요. 혼자서 밤길을 내척하다가는 애매하게 붙잡혀 크게 곤욕을 당한 것이오. 번거지들보다는 역졸들이 더 무섭소. 이바오는 한털부처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 포군이나 역졸들이 겁나지 않았다. 포군이나 역졸들을 따돌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찰방의 내초당 청직이 안만수와 기실 허삼봉을 잘 알고 있었고 벽사역 안에서 힘께나 쓰는 역졸들의 이름을 줄줄이 꿰고 있었다. 그가 주막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들깨나 늑대나 여우라면 포군이나 역졸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인 것이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길이 잘 들어있어 먹을 것을 주거나 콧등을 요령 있게 긁어주면 대번에 꼬리를 치는 것이었다. 이바우는 김성분을 당장의 주막마당 안에서 뿌리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별들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는 채 하다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권한 장사 및 안 간다고 합디다. 신세를 진 김에 눈 딱 감고 하룻밤 잠자리까지 신세를 져버립시다. 김성분이 앞장을 섰다. 이바우는 거구의 한털부처에게 허리를 굽실해주고 돌아섰다.
한 털 부처가 곰방대를 집어들면서 잘 다녀가시오.